5월 9일 대선까지 이제 23일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요. 그러나 5월 4일, 5일이 사전투표일인 걸 감안하면 이제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대선 국면 짚어보기 위해서 오늘도 네 분의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제 오른편부터 소개해드리죠.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능구 홀리뉴스 대표, 정군기 홍익대 초빙교수, 변환봉 변호사.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20일도 안 남았어요. 그죠? 안 남았습니다. 5월 4일 되면 일단 뭐 사전투표할 사람들 네네.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오는데 지금 대선 주자들 기호가 결정됐죠. 그리고 각 주자들별로 대선 슬로건도 다 정했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고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나라를 나라답게, 기호 2번 홍준표 후보죠. 자유한국당 후보 당당한 서민 대통령, 기호 3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국민이 이긴다, 4번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보수의 새 희망, 5번 심상정 정의당 후보 노동이 당당한 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런 슬로건 보시면서 대선 후보의 이미지 잘 선택했다고 보시는지 슬로건별로 하나씩 좀. 네, 좀 우선 보여주시죠. 보면요. 지금 네. 양강 구도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네. 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이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이게 전통적으로 외국의 선거를 보면 캐치올 파티. 그러니까 이제 좌우, 네. 보수 진보를 다 잡아야 하니까 캐치올 모두 다 잡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념 색깔은 다 빠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키워드는 나라, 안철수 후보의 키워드는 국민 이렇게 네.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서민인데 네. 이 서민은 조금 본인의 개인적인 캐릭터를 강조하는 의미가 그렇겠죠.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예, 보여지는데 예. 오히려 지금 지지율이 낮은 두 정당, 유승민 후보를 내세우고 있는 바른정당과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나와 있는 정의당이 오히려 강력하게 어떤 이념적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네네네. 보수 이렇게 방점을 찍었고요. 네. 노동 이렇게 방점을 찍었습니다. 네. 이게 좀 굉장히 재밌는 이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네. 결국은 이제 모두 다 잡아야 되는 중도 정당을 표방하는 거대 당들의 벽돌 사이에서 예, 예. 자신들의 칼날을 좀 선명하게 보이고자 하는 네. 지금 약체 후보들의 약진 네. 이런 것으로 이제 내일 4월 17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아닙니까? 네네. 이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네, 오늘까지 후보를 등록하고 이제 내일부터 선거운동이죠. 오늘 자정부터죠, 사실니까. 그렇죠. 자정부터 그렇죠.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예, 혹시 보시면서 뭐 말씀하시죠. 과학적인 선거 전략을 할 때 우리가 선거 목표와 표적 집단 메시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네, 목표. 그래서 선거 목표와 표적 집단, 표적 집단. 타겟이라 그러죠. 네. 타겟 오디언스라 그렇죠. 그러는데 예. 표적 집단의 가장 적절한 메시지, 이게 캐치프레이즈로 됐을 때 네네. 이 선거에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된다. 이런 건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암만 해도 이번 조기 대선이 가져오게 된 대통령 탄핵 속에서 이게 나라냐 이런 예. 말이 많았잖아요. 촛불 집회 그런 게 많이 예, 나왔었죠. 그래서 그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 예. 하는 이런 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고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야권 단일화든지 반문연대라든지 이런 후보 단일화에 대한 압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기는 그걸 자강론으로서 뚜벅뚜벅 헤쳐나가겠다. 이른바 국민연대론을 말했습니다. 국민이 선택해주겠다. 예, 그런 그 얘기겠죠. 뭐 자기 당 이름 또 국민이 당이고 해서 국민이 네. 이긴다 이렇게 네, 네. 국민이 이기는 게 안철수가 승리하는 거다. 뭐 이렇게 국민과 본인을 이렇게 같이 동지시켜놨죠. 예. 홍준표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어떤 당 대표 시절부터 서민에 대한 대책 네. 그리고 그 서민 정책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예. 그리고 그때도 당 대표 할 때 당당한 당 대표. 당당하다는 그런 그 표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보수도 당당해져야 된다. 그래서 당당한 서민 대통령으로 나온 것 같고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야말로 이 현재 보수의 어떤 새로운 적자로서 자기에 대한 네네. 어떤 지지를 바라는 그러니까 새 희망이라는 네. 이야기가 그 들어갔고 보수 개혁을 좀 캐치프레이즈 하는 예, 거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야말로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저번에 1차 TV 토론 때도 보면은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노동계층으로부터 농민 노동자 계층으로부터 지지를 확실히 받겠다. 네네. 예, 이게 이제 타겟을 잡았기 때문에 노동이 당당한 나라로 네네네. 예. 예, 확실한 표적 집단을 다 이제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고.
정국기 교수께서는 어떻게 인상적으로 어떤 걸 보셨는지요? 예, 저는 그 다섯 그 후보의 슬로건이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네, 느낌이 네. 많이 듭니다. 물론 그 문재인 후보의 나라를 나라답게는 표적 집단도 겨냥을 하면서 네. 전체 국민들한테 강력한 그런 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좀 실질적인 게 좀 결여돼 있는 것 같고 네. 안철수 후보의 국민이 이긴다도 약간 좀 추상적인 면이 네, 없지 않아 네. 있고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의 당당한 서민 대통령은 뭘 하겠다는 것보다는 본인의 어떤 그 정확한 이미지 네, 예. 이런 걸 그 밝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저는 그 구체적이면 좋겠는데 예를 네. 들면 우리 그 불멸의 그 선거 슬로건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그 클린턴이 했던 네. 문제는 경제하라 네, 네, 같은 네, 네, 네. 그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뭐 선거 전략을 우리 김 대표도 계시지만 많이 연구하는 분들이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다고 네, 뭐 많이들 네, 얘기를 합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 이번에 트럼프가 했던 메이크 아메리카 뭐 그레이트 어게인 같은 예. 그런 그 표적 집단을 겨냥하면서 브로드한 그런 것도 좋아는 보이는데 저는 그 이 대학에 있으면서 그 또 학부모의 입장에서 좀 더 일자리 같은 거를 겨냥을 해가지고 예. 그 학부모와 젊은 사람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네네. 그런데 경제 쪽으로 해가지고 좀 들고 나서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경제 관련 공약. 네. 예. 슬로건. 하여튼 뭐 한마디로 해야 되니까 또 추상적이 될 수밖에 없겠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담으려면 좀 길어질 테니까 뭐 그런 좀 어려움이 있겠죠. 예. 현안봉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이제 정군기 교수님과 같은 의견인데 사실 네. 이번에 조기 대선으로 해서 워낙 준비 기간이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슬로건 자체도 어떤 구체적인 공약보다는 네. 어떤 상징성을 많이 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가장 자신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념적 지향을 많이 나타낸 것으로 보여지고 네. 최근에 이제 안보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의 그 슬로건을 좀 많이 좀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당한 서민 대통령 외에도 안보는 경제다, 지키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이런 네. 식으로 안보 이슈를 많이 좀 바꾸려고 했었는데 워낙 이제 갑작스러운 이슈라다 보니까 제대로 홍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안보나 경제나 이런 쪽에도 이제 구체적인 어떤 뭐 다른 줄기도 좀 나오겠죠. 네, 얘들이. 네, 그렇겠죠. 자, 그런데 이제 뭐 정말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뭔가 뭐 다른 사람 표를 뺏어오기도 해야지만 자기 표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또 이번 수요일부터 또 계속해서 토론이 이어지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뭔가가 어떤 것이 좀 앞으로의 판세를 급격히 좌우할 수 있는 변수가 좀 될까요? 예. 우리 저 정국기 교수께 먼저 예. 좀 기회 우선 뭐 드릴까요? 정책 공약 같은 걸로서 뭐 큰 승부를 보기는 이제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네네. 없다고 보고 결국은 각 후보들 특히 그 양강 체제에서 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두 후보들 사이에서 어떤 결정적인 과거의 어떤 뭐 숨겨진 비리라든가 네. 의혹이라든가 이런 게 아하. 밝혀지면은 결정적인 타격이 있겠다 싶은데 검증 문제에 있어서.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저 지난번에 그 아들과 딸 문제로 그 1, 2위 후보가 치열하게 붙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사그라지는 와중에 안철수 후보의 그 부인의 네, 어떤 그 사적인 지시가 드러나가지고 네, 네. 사실은 뭐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많은 그 요즘 뭐 가불 관계에서 그 고생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서를 좀 건드리는 측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네.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은 안철수 후보가 손해를 본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일부 뭐 여론조사 보면 오늘 나왔죠. 약간 벌어졌는데 네. 혹시라도 그런 게 영향을 미쳤다면은 앞으로의 이 짧은 그 3주가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네. 과거의 어떤 그 정말 의도치 않은 행동이 뭐 새롭게 의혹이나 이런 그 구설수에 오른다면은 네. 큰 그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대한 검증이 가장 또 변수일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고. 제가 볼 지금 때는 보니까 말이죠. 예, 예. 과거 이렇게 좀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니까 앞으로 큰일 하시려면 좀 뭔가 좀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평소에.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이번 대선이야말로 네. TV 토론이 전체 판세를 좌우하게 된다. 토론이. 예, 봅니다. 네. 지난번 대선 때도 97% 정도의 국민이 TV 토론 한 번씩은 봤다. 네. 그리고 5 내지 9%가 그 TV 토론회 때문에 후보를 바꿨다. 바꿨다. 예, 이렇게 네.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1차 토론 때도 사람들이 상당히 원고 없이 했기 때문에 네, 네. 조금 그전보다는 상당히 좀 이렇게 그 진을보했다. 아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 19일 날 하는 2차 토론에서는 여러 공방정도 벌어졌지만 스탠딩 자유 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역시 원고 없이. 그러니까 서서 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오잘한 한계는 있지만 맞짱 토론, 미국식으로 맞짱 토론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네. 긴박감이 그래도 이 오자 토론에서 스탠딩으로 해서 자유 토론을 했을 때 네. 우리나라 국민들로서 처음 보는 토론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 서로 물고 물리는 어떤 공방전들 거기에서 그 지지 유권자들이
지지 강도가 강화되기도 하고 흔들리는 표심은 또 바꾸기도 하고 네. 예, 거기에서 정말 후보들이 어떤 안정감을 주고 자신감을 내주는지 저는 좀 더 진일보된 이런 그 TV 토론이 네. 앞으로 선관위 3회까지 포함해서 네. 막판에 그 지금 워낙 박빙이잖아요, 양강 구도가. 그렇죠. 막판에 후보 결정에서 결정적인 어떤 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래 봅니다. 네. 과거에는 TV 토론이 과연 뭐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주냐 이런 거에 따라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아니면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엔 좀 바뀐 형식이 영향을 좀 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스탠딩 토론이라는 것 자체가 사전에 주어진 형식이라든가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총량제를 해서 자신에게 준 18분 동안 자신이 이제 답변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좀 더 시간을 많이 쓸 수도 있고 자신이 없으면 조금만 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예측 불허의 질문이 나오거나 자신이 네. 미처 준비되지 못한 질문이 나오게 될 경우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후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네, 수가 네, 있겠죠. 그러니까 이 스탠딩 토론을 통해서는 과연 그 저 후보가 정말 국정 수행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네. 이제 집중이 될 것 같고 다만 근데 이제 지난 토론에서는 그렇게 이제 토론에서 정책 수행 능력보다는 네거티브에 대한 검증으로 갔던 점이 조금 아쉬운 측면은 있어서 네.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탠딩 토론을 통해서는 얼마나 국정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분이 중점적으로 파악이 될 것 같고 네. 장 외에서 이 네거티브 검증에 대해서 검증을 왜 자꾸 회피하고 있느냐 도대체 왜 회피하느냐 의혹이 무엇이냐라는 그 쟁점도 상당히 불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뭐 그야말로 이제 서서 하는 형식에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원고가 없다는 없고, 얘기죠. 네. 뭐 없고 그 무슨 상대 후보의 발언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종이조차도 네. 방송에서 제공하는 것만 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혹시 커닝 페이퍼 같은 게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 뭐 있을까 봐 한데. 사전에 준비된 것 없이 네. 없이 그냥 이제 하자는 거죠, 뭐 그러니까. A4 용지, 빈 용지 주겠죠. 네, 예, 볼펜하고. 네. 그럼 거기서 이제 메모하면서 증문즉답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뭐 미국식 방식이다. 네. 근데 이게 저는 여기서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네. 저는 여러분이 예측한 거하고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어떤 관점? 뭐냐 하면 네. 여기서 득점하기는 너무 힘든 게임입니다. 5명 모두. 뭐 지금 이제 이 순위를 이 논외로 하고. 네. 그런데 실점하기는 너무 좋은 아, 게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초조한 후보가 실점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 과잉 행동하는, 우리가 흔히 오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과잉 행동, 과잉 발언하는 후보가 실점하기가 쉽습니다. 네, 네. 지난번 1차 토론에도 보시면 논리적인 공방으로는 순위가 딱딱 매겨져요. 네, 네. 소통 전문가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예. 그런데 국민이 받아들이는 정서는 이미 진영, 지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데다가 네. 장외에서 동시에, 그러니까 미국식이라는 게 뭐냐면 토론을 하고 있는 과정에 팩트체크를 전문가도 하고 국민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예. 국민들도 바로 그 발언 보면서 공방이 붙으면 밤새 SNS에서 동시에 설전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수순인데 그렇다면 저는 이 굉장히 잘못된 발언,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좀 위험한 사례를 들거나 네, 네. 또는 이제 잘못된 오독된 사례를 남용하게 되면은 그게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고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네, 때문에 네.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또 스탠딩 토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득점은 어렵다, 하지만 실점은 쉽다. 네. 누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와서 평정심을 유지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한뭐 득점하기는 어렵지만 실점하기 쉬운 예, 그런 것이다 하는데 예, 혹시 뭐 저 관련된 화면 좀 보시고 돌아와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죠. 계속해서. 예. 미국의 힐러리도 멀쩡하게 서서 토론 잘하던데 왜 스탠딩 토론 거부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2시간 버틸 체력도 없다니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총 들고 싸운다던 문 후보는 총을 들 힘은 있습니까? 아마도 그런 토론을 하면 할수록 저는 뭐 국민의당 후보가 갈수록 불리해질 것 같은데 그런 뭐 스탠딩 토론이든 끝장 토론이든 저는 얼마든지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자, 저런 이제 공방이 왜 벌어졌는지 이제 조금 아마 보시는 시청자들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예, 좀 예. 배경을. 안철수 후보가 그 전부터 예. 맞짱 스탠딩 토론을 하자. 양자 토론하자 그랬죠. 할 때 그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이거는 될 가능성도 없는데 기성 제압용 이 공격이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어떤 인식을 가졌냐면은 문재인 후보가 TV 토론을 갖다 조금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네. 지난 대선 때는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후보 보고 이 끝장 토론을 하자. 네, 네. 이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좀 본인이 안철수 후보 등에
토론에 좀 이렇게 자신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스탠딩 부분에서 실무자가 나와서 일단 유보 발언식으로 하니까 그 당 대표, 그 국민의당 그 선대위 대변인이 막 공격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지난 1차 토론을 통해서 좀 이 TV 토론은 기대치 게임이거든요. 본인이 진짜 뭐 객관적으로 점수 아까 말한 대로 그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분이 어떤 정도로 할 거다. 거기에 대해서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어땠나가 중요한 거다 말이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들 기대치가 좀 낮아져 있었어요. 낮아져 있는데 비해서는 상당히 선전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후보와 후보 캠프 측에서는 뭐 맞짱 토론도 뭐 두려워할 필요 없다.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와중에 보면은 어떤 뭐 좀 연세가 지금 많으시잖아요. 이 지금은 뭐 상대적으로 지금은 뭐 그런 연세도 아니지만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이 힘든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도 좀 풍긴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오버했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스탠딩 토론 5명이서 함께하는 건 좀 어색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그 체력이 달려서 2시간 동안 못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와전됐던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겁니다. 사실은 그 룰 협상에서 그 5명이 서서 하자고 그랬더니 그 민주당 쪽에서 5명이 다 서면 그 나머지 사람은 그 18분 한 뒤에 뭐 하여튼 한두 시간 계속 서 있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 저 뭐 양자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과중에 이제 그 결렬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국민의당이 체력으로 몰고 간 것은 굉장히 저 우리 김 대표 말씀하신 대로 오버한 거죠. 왜냐하면 체력으로 강한 사람이 저는 문재인 후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히말리아 트레킹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굉장히 저는 그 체력이 강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트레킹했다고도 많이 했죠. 히말라야 트레킹했다고. 그래서 잘못 그 공격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런 걸로 아주 본질이 아닌 걸로 서로가 공격하는 것은 이제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 기회에 그러면은 5명이 다 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방송사별로 다르고 선관위 또 다르고 해서 5명이 다 가는 식으로 돼 있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10% 한다면 뭐 정말 그 칼같이 참여시키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조금 더 관대한 그런 룰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1차 토론을 한 뒤에 우리 그 학교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많이 받느냐 그랬더니 의외로 많이 안 받더라고요. 그렇다면 뭐 홍보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5명이 하니까 좀 지겨웠다 이런 얘기도 뭐 좀 그런 게 있어서 저는 뭐 이제 한 1, 2, 3등 정도 해가지고 좀 압축하는 것도 어떠냐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TV 토론에 대한 홍보 이런 것도 더 필요하다 이런 게 생각이 되고요. 학생들한테 그 시청하는 걸 과제로 좀 주시 그러죠. 요즘 너무 또 과제를 강요하면 안 되고요. 지난 뒤에 제가 물어봤더니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지금 뭐 중간고사도 있고 해서 안 본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그 중간고사. 2차, 3차부터는 좀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젊은 유권자들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 양자 토론이 가능하냐, 이거 뭐 불가능하냐 이게 선거법 상의가 많이 된다. 혹시 편 변호사께서 좀 내용을 좀 아시는지요? 과거에는 그 일정 득표가 지지율 이상의 것만 했었죠. 사람들을 모아서 했긴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항상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어쨌든 뭐 지금 당장은 지지율이 낮거나 하더라도 분명히 소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헌법 소원도 제기되고 몇 차례 분쟁이 제기됐었죠. 이번에도 당초에는 원래 그 유승민 후보까지 4명으로 토론을 하려다가 이제 심상정 후보 쪽에서 강력하게 또 반발을 해가지고 그냥 5명 가는 식으로 조정이 됐었고 이제 그런 항상 분쟁이 있다 보니까 방송학 측에서는 본의 아니게 이제 좀 분쟁에 얽매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그럼 5명을 다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제 더 이상 조정은 어려울 것 같아요. 1차를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얼마 없는데 5차 토론까지를 조정해서 그러면 뭐 2명 먼저 스탠딩 토론을 하고 3명은 나중에 한다. 과거에 보시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로 선관위가 임의적으로 끊어서 마치 1군과 2군을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마이너리그가 의외로 재미가 있어서 왜냐하면 얼굴도 잘 모르고 지명도도 낮고 뭐 정책 공약도 모르던 분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토론을 한 경우에 이 TV 토론이 좀 이제 별로 많이 비춰지지 않았던 시절에 인기가 올라간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뭐 민주노동당의 뭐 권영길 후보라든가 뭐 인사말로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뭐 행복하십니까? 이런 얘기 이제 유행어가 되기도 해서 개그 소재가 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오자구도에서 지지율과 상관없이
심상정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빠지려고 하겠습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 네. 이 토론 방식의 조정은 불가하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룰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건 뭐냐면 각 후보당 20분씩 시간을 설전을 주고받는데 네. 나머지 2시간 중에 그러면은 나머지 시간은 그냥 서 있으면 너무 네, 다른 후보들 다 서 것 있다 아니냐? 이거니까. 예. 의자 놓고 앉아 있다가 발언하는 후보들끼리만 스탠딩을 해라. 네. 이런 얘기였는데 이제 건강 문제로 비화가 됐던 거고요. 네, 네, 네. 이 문제는 대략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예. 어쨌든 5 후보 모두 서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2차 토론 스탠딩 토론이 끝난 이후에 예. 문제가 있다면 또 앞으로 부분적인 조정을 해 나갈 것으로 예. 보는데 예.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뭐 스탠딩 토론 형식도 중요하지만 양자 구도로 이렇게 저야말로 뭐 양강 구도라 하니까 두 사람이 토론하는 양자 토론을 보고 싶다 이런 분도 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공직선거법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은 5명이 다 되죠. 초청해야 맞습니다. 됩니다. 맞습니다. 의석 5석 이상 되는 그렇죠. 정당 후보는 다 초청해야 되는데요. 필요하다면 만약에 또 양 후보가 동의한다면 방송사에서 초청하는 토론은 가능합니다. 방송사에 초청해서 선거방송위원회와 관계없이 그런 토론은 동의한다면 가능한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럼 다른 후보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렇죠. 공정성이라는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방송사들이 예. 너무 그 정파들, 여러 정파들의 눈치를 다 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어떻겠습니까? 봐야죠. 아니요, 저 근데 그 미국의 그 어떤 후보는 한 네. 6%, 7%의 지지를 얻고도 네. 토론에 참여를 못 해가지고 네. 방송사에 쳐들어간 적도 있었는데 네. 그 방송사는 결국 참여를 안 시킨 적도 있거든요. 네, 미국에는 그렇다- 아마 15%간 기준이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도 지지율도, 예. 그 뭐 적어도 한 뭐 5%라든가 5% 기준을 하면은 지금 한 2 후보 정도는 참여 못 하게 될 텐데 그렇겠죠. 예. 굉장히 본인들로서는 가슴이 아프겠지만 국민들로서는 좀 더 압축된 후보들로부터 예. 정말 정확한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누가 더 실력이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예. 그 과정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각 방송사가 좀 더 자율적인 그런 기준도 한번 가는 게 좋은데 예. KBS가 어떻게 슬쩍 4명으로 하려다가 또 양보한 걸 보면은 예. 참 쉽지는 않은 문제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또 이제 자유 경쟁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선거에서 공정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그럼요. 중요하게 생각하기 그럼요.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그런 좀 진일보한 형식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금 방한 중입니다. 있죠. 그렇죠? 네. 아니, 선거 중인데 이렇게 온 것은 혹시라도 어떻습니까? 이 안보 문제 이번에 정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을. 지금 안보 위기는 예. 아마 최근에 있어가지고는 가장 음. 이 고조의 이런 안보 위기 아닌가. 그러니까요. 시중에서는 4월 위기설이 파다합니다. 있었죠. 예.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어떤 이 모든 수단을 테이블에 다 올려놨다. 네. 그래서 선제 타격설까지도 이야기 있고. 그러니까요. 우리 이제 대선 후보 모두는 우리나라와 협의하지 않는 선제 타격은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말은 다들 이렇게 하셨지만 네. 어쨌든 안보 위기가 굉장히 최고조에 있고 이게서 그 칼빈 항공모함도 우리나라로 이렇게 다시 오고 칼 빈슨 후보가. 예, 그다음 펜스 부통령도 와가지고 지금 이런 그 안보 위기 굉장히 대선 주자들이 전부 다 안보 행보에 네. 열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대선이 이제 기존의 어떤 탄핵의 대선이었다가 네. 안보 대선으로 바뀌었다. 네. 이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의 어떤 보수 세력한테 결집될 가능성도 크다. 예. 그럼 그 결집에 대해서 부응하기 위해서 보수 후보 단이라도 또다시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양강 구도가 네. 3자로 재편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이제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은 좀 요 다음 한 주가 네. 상당히 그 표심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또 지켜볼 필요도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자 어떻습니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아무래도 네. 이번 대선은 뭐 다른 이슈가 별로 없으니까 네네. 무슨 지역구도도 사라진 것 같고, 그다음에 진영놀이 사라진 것 같으니까 네. 이번에는 안보 문제가 가장 큰 이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가능성 어떻게 그런데 보십니까? 지금 이념 구도가 흐트러져 있다고 우리가 많이 분석을 하잖아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정도만 사드 배치 반대 이 예. 입장이고 나머지 네 후보는 안보 이슈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보수냐 진보냐 여냐 야냐 이 구도가 네. 안보에 대해서 어떤 정책의 입장 차이를 구분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 모두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이제 문재인 후보까지 최근에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쪽으로 뉘앙스를 바꾸면서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은 사드 배치를 반대한 적은 없다.
전략적으로 차기 정부로 미루자는 입장이었는데 네. 자,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을 한다면 이런 식이라면 우리도 사드 배치 찬성하겠다. 네. 안철수 후보는 입장을 바꿔서 한번 곤욕을 치렀는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당론까지 바뀌면서 정리가 된 거죠. 당론이 바뀌었습니까? 바뀌기도 아직은 했죠. 아직은 확정되진 아니죠. 않아요. 예. 의총에서 확정하진 않았는데 예. 박지원 대표는 외부 인터뷰에서 당론 변경할 수 있다. 이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전 이거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럼 상당히 이제 스탠스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럼 4개 당의 내 후보는 같은 기조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거 하나라고 봐요. 시민들하고 가끔 저도 길에서 이 문제로 토론을 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북핵을 누가 어떻게 잘 막을 것이냐의 문제를 확대하면 자, 미국의 트럼프, 뭐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일본의 아베. 그럼 이걸 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계속 한국에도 스트롱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국민이 바라보는 스트롱맨은 홍 후보 하나만은 아니고 자,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혹은 유승민까지 포함해서 네. 안보 기조는 같은데 4명 중에 정말 국제 외교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스트롱맨은 누구일까? 예. 이걸 좀 고민하는 거예요. 네네. 선택지는 4개예요. 그래서 홍 후보에게 아주 일방적으로 유리한 흐름으로 안보 이슈가 가지 않는다. 전 이렇게 봅니다. 네네네. 지난 1차 토론에서도 사드 배치 문제하고 경론을 벌였죠, 후보들끼리.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께서는? 예. 이 지금 한반도 뭐 거의 위기설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안보 문제가 앞으로의 표심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네 후보 모두 예. 심장성 후보는 좀 그 심상정 후보는 뭐 좀 반대하고 있고요. 예. 사드 배치. 네 후보 모두 지금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 의식을 하고 있는데 네. 심상정 후보도 중요하다는 건 인정하겠죠. 물론이겠죠. 예. 이제 그 강도의 차이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최영일 교수께서는 네 사람 모두가 같은 그 어떤 시각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두 사람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하고 네. 홍준표 후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네, 느끼기에는 왜냐면요. 안보에 대한 그 의식은 갖고 있는데 네. 과연 그 정말 마음속 깊숙이 예. 정말 안보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후보가 누구냐고 하면 저는 홍준표 후보를 들겠어요. 왜냐면요. 문재인 후보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 번 더 미사일 쏘면은 본인이 사드 배치 다시 한번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오늘 예. 미사일 쐈는데 그 얘기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점이 좀 아직도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부에 넘길 게 아니고 네. 사드 빨리 배치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문재인 후보가 더 100점이 될 텐데 이런 점이 아쉽고. 이제 뭐 사드 배치 뭐 현안 그거 막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다. 네네. 그 다음에는 안철수 후보는 당론 바꾸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네. 일주일 지났습니다. 일주일 지났는데 당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뭉개는 거죠, 은근슬쩍. 이런 점은 우리 유권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우습게 보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면요. 네. 본인이 그 언론인들 모임에 나와가지고 사드에 대해서 나는 정말 적극적 찬성이다 얘기를 해놓고 당론 바꾸겠다 했거든요. 근데 네. 일주일 동안 얘기가 없다는 자체는 표를 의식하는 어떤 단순한 그런 그 이미지 전략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서.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네. 당론 변경을 추진하는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 그렇죠. 있고요. 예. 진정으로 이제 안보 의식이 있다면 그런 예. 부분을 더 강조해 준다면은 저는 더 득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지금 변함 변호사 어떻게 4월 보시나요? 위기설을 얘기하고 있는 게 네. 예전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거나 하면은 미국에서 항공모함 한 척이 와서 일단 무력 시위를 하긴 했었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칼비슨호하고 니미츠호 2대가 와서 좀 전례가 없는 일이고 네. 그 외에도 미국에서 오산 기지에다가 F-35를 배치하겠다고 하고 또 이제 그 미국의 가장 그 최첨단 구축함인 줌 왈트급도 제주도에 배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예.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안보 상황이 상당히 위중하다라는 것인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대 공약 중 제1 공약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들 만큼 안보 이슈에 있어서는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정국희 교수님 말씀하신 걸 저는 받아들이기를 사실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모두 다 안보에 있어서는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예. 그분들은 뭔가 이제 합리적인 대화라든가 소통이라든가 그런 화해 협력을 통해서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입장인 거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의 외교 간의 냉정한 관계에 있어서 그런 감성적인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결국 우월하고 압도적인 힘을 통해서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전술핵을 배치해야 된다라는 강경한 입장이시죠. 네. 위기설이 점차 심화된다고 한다면 네. 국민들도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떤 수를 대길까. 그 상황에서 홍준표 후보가 자신의 전술핵 배치라든가 안보에 관해 있어서 어떠한 위치를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본다면 네, 국민들도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지금 대통령이 부재하고 환경한 권한대행 체제에서 네. 오늘 오전에 미사일이 새벽 6시 20분에 그랬다고 발사됐거든요. 그러죠. 예. 그리고 오전에 NSC가 소집이 됐는데 네. 국가안보실장이 회의를 주관했어요. 네.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것을 주관하지 않은 게 깜짝 놀랐어요. 물론 오후에 펜스 부통령과의 미팅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북한 미사일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태양절 이후
언제 미사일을 쏠까 핵을 터뜨릴까 불안불안했는데 아침에 쐈단 말이죠. 네. 물론 실패라는 소식은 이어졌지만 왜 권한대행가 여기 빠졌을까? 네, 그러면 네.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들은 모여서 이것을 협의해야지 네. 정쟁이나 선거 전략으로 이용해서는 안 돼요. 그런 면에서는 문재인 후보는 아무 말도 안 한 게 아니에요. 5+5 회의 즉시 합시다. 네네. 우리가 있었죠. 모여서는 권한은 네. 없지만 정부 쪽 관계자와 대선 주자가 다 모여서 이것을 논의하자. 그런데 나머지는 응하지 않고 있어요. 예. 이건 저는 정리정략을 떠나서 네. 모여서 의견이라도 내고 네. 얼굴 맞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네. 보고요. 거기서 국민들에게 어떤 유불리가 가더라도 홍준표 후보가 가장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면 그동안 마음속 깊숙이 그 안보의식이 가장 강한 분이라고 한다면 네. 대책도 더 많이 내실 텐데 그러한 유리한 자리를 왜 기피하느냐 이것도 좀 안타깝습니다. 뭐 하여튼 이번 주에 있는 토론에서 또 막 그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겠죠. 자, 이제 뭐 내일부터, 그러니까 뭐 오늘 자정부터가 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인데 아무래도 뭐 선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유리한 강점도 부각시켜야 되지만 약점도 보완해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주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좀 약점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제 뭐 여론조사상 뭐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는 뭐 안철수 후보와 양강구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중도 쪽으로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이른바 좀 반문 정서가 강국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완해야 할 걸 보십니까? 문재인 후보는 일단 그 당내에서도 네. 이 비문 의원들이 많습니다. 1차 비문 의원들은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었고요. 네. 지금 현재도 이 실제로 경선에서 그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의 어떤 지지 세력을 한데 결집을 못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래서 예, 오늘 예. 보면은 뉴스에 박영선 의원이 예.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하겠다. 선대위에 참여했다고. 그것으로서 제가 볼 때는 당내 통합은 좀 일단락된 거 네. 아닌가 이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서 그 금방 말씀하신 늘 이야기하는 어떤 확장성 문제. 네. 이 확장성 문제를 갖다가 뚫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갖다가 제가 볼 때는 그 준비된 대통령, 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안정감을 보여주고 네. 지금 기존의 지난 대선 때하고는 다르거든요. 네. 지난 대선 때는 오히려 안정감은 박근혜 후보한테 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는 본인이 어떻게 말하면 대권 재수생이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쌓였습니다. 이제는. 네. 5년 전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어떤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안보 불안을 갖다가 이 극복시키고 이를 위해서 어떤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중도 확장성을 네. 이 돌파해야 된다. 네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자, 기호 2번이 이제 홍준표 후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아직은 거대 정당입니다. 그렇죠? 거대 정당인데 이 2번 받을 정도로. 근데 아무래도 보수 표심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몰려갔다. 근데 그걸 다시 지금 탈환해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점은. 뭐 한국당에서 잘 연구를 하고 한국당. 있겠습니다만은 예, 예. 보통 이제 그 경마식 선거에서 선거가 다가올수록 예. 그 유력 주자한테 이제 몰리는 그런 현상은 뭐 우리 선거 전문가들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현상이 간 것이고 그다음에 예. 안보 전국 상황에서 반문 정서라는 이게 참 그 우리 시니어들 그 우리 국민들 시니어들 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상하게 그런 그 정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정서의 힘을 그 안철수 후보가 좀 입은 것 같아서 네, 지지율 네. 치고 올라간 점이 없지 않아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의 그 중도 확장성 요즘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네. 한 가지 뭐 예를 든다면은 그 TV 토론 때도 혼자서 유일하게 세월호 리본을 들고 나왔는데 네, 네. 이런 것도 이제 어떤 특정인들은 또 그런 걸 싫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네, 정치인들이 저걸 달고 다니냐 뭐 이런 것도 그래서 뭐 저는 그 리본 자체가 싫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달고 나온다면 본인도 안 달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 무색무취한 듯한 네. 그런 1등 후보니까 그런 모습을 좀 보일 필요도 있고. 선거 국면에서는. 네네. 예. 그렇다고 보는데 그 홍준표 후보는 그동안에 이 보수 지지층이 몰려간 것을 계속 뺏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요. 오늘도 뭐 나온 거 보니까 한 자릿수에서 계속 그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네. 본인의 메시지는 저는 참 좋다고 봅니다. 그 보수로서의 여러 가지 그 기업, 친기업적인 예. 또 시장 친화적인 탈규제라든가 아주 그런 정책은 좋은데 이상하게 포장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잘 안 돼가지고 네. 본인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넘어갔던 보수 진영에서 네. 그 콘텐츠를 들여다본다면은 예. 상당히 그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콘텐츠를 보면, 예. 역시 또 단일화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총체적으로 탄핵 정국에서 극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큰 벽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자, 이제 뭐 그만 또 반대편에는 또 안철수 후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호 3번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그런데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동한 많은 표심이 중도 보수라고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많은 사람이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완전히 왕철수 후보를 확고하게 지지하는 표는 아닌 것 같다. 네네네. 유동적이다. 네. 그럼 그 사람을 자기 표 확실히 잡아야 되는 과제가 있을 텐데. 그게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는 네. 완전히 강약이 서로 달라요. 정반대예요. 네. 지금 조금 전에 문재인 후보 분석하실 때 견고한 지지층이 있는데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 예. 지금 안철수 후보는 처음엔 견고한 지지가 아니었는데 풍선처럼 늘어났어요. 예. 빠른 시간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지지표가 황교안 권한대행에 갔다가 안희정 지사 후보, 이 경선 후보에게 갔다가 네. 플러스 안철수에게 왔다. 이게 어느 정도 흐름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막 물이 유입되고 있는 중도 보수의 표입니다. 네. 유권자들의 민심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더 빠져나갈 곳은 없어요. 이 얼마 남지 않은 선거에서 뭐 다른 대안을 찾아가겠습니까? 네네. 다만 여기서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약진한다면 네. 일부 표가 흘러갈 가능성은 있지만 네네. 큰 흐름에는 큰 지장은 없어 보인다. 문제는 이 표를 가두고 있어야 돼요. 네네. 이게 저수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저수지 역할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시소 게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전통적인 지지층 호남 유권자, 전통적인 야당의 지지자 네. 이분들이 이제 국민의당을 지난 총선에서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어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도 지지했었던 주 지지층, 네. TK 지지층의 표까지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국내 정치에선 매우 상반되는 지지층을 동시에 끌어안고 있는 게 네. 앞으로 저는 한 20여일 이 표를 잘 끌어안고 있으면 안철수 후보가 만만치 않은 파괴력으로 네, 네. 대권을 그냥 코앞에 두고 있다고 보는데 네. 이 시소 게임에서 균형이 약간만 무너지게 되면 네, 네. 한쪽이 빠져나간단 일종의 말이에요. 딜레마일 수도 그러니까 있고요. 사드 당론 왜 채택 못하냐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네, 네. 이런 문제를 앞으로 20여일 동안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네.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말씀도 하고 싶으시겠지만 일단 유승민 후보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난번 토론회도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네. 토론 뭐 제일 잘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죠? 네. 근데 또 호감을 가는데 그렇죠. 자 바른정당이라는 그 후보, 네, 이게 좀 이 정당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유승민 일단 후보의 그런 약점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좀 보완할까요?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의 사표 방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과연 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보수의 새 후보로서 보수의 적통성이라든가 정통성을 내세울 수 있을 것이냐, 네. 거기에 상당히 의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또 이제 혹자는 말하기를 보수 같은 경우에는 부패한 사람은 용서해도 배신자는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좀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좀 이제 그러니까 박혀 있죠. 바른정당은 어차피 그 같은 책임을 져야 될 입장에서 예. 배신하고 나왔다라는 이미지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걸 이제 보수의 새로운 보수의 희망이다라고 하기에는 그걸로 지금 극복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지난 1차 토론 끝나고 이제 MBN과 관련해서 화제성 점유를 한번 조사를 했었죠. 네. 얼마나 토론 후에 많은 그 국민들이 인터넷이라든가 해서 누구를 검색하고 화제가 되었느냐 봤을 때 오히려 홍준표 후보는 상당히 급상승한 점이 보였었는데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상정 후보가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평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훌륭한 경제학 교수가 강의를 하는 것 같았다. 네, 좋았다라는 교수님이라고 평가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네. 그것이 실제로 이제 사표 방지 심리와 배신자 이미지, 당선 가능성 여러 가지를 얽히다 보니까 유승민 후보에 직접 연결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좀 더 이득을 본 그런 상황이 돼버렸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도 뭐, 네 분 나오셨지만 그래도 5번 심상정 후보도 얘기를 좀 해줘야겠죠. 그럼요. 예, 예. 심상정 후보의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예, 심상정 후보는 아마 TV 토론이 거듭될수록 네. 많은 지지를 얻지 않겠나. 네. 지난 네. 1차 토론 끝난 다음에도 상당히 평이 좋았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타 후보에 대한 공격 포인트도 분명했고요. 정확하게. 예,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과제는 뭐냐면 제일 큰 과제가 사표 방지 심리를 극복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를 찍어봐야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 표들이 실제로 지지하나 표심은 또 다른 후보를 그럴 찍는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전에는 대체로 지난번에도 이 단일화로 접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번엔 끝까지 완주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네. 아마 표적 집단 지지층의 어떤 표심이 지지 계층이 그대로 득표 결과로 나타나도록 네. 이 사표 방지 심리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표 방지 심리 극복하고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네,
5명의 주요 주자들 5인 5색의 약점 어떻게 보완할 건지 짚어봤고요. 자,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득점보다 실점을 조심해야 할 그런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안가니만 못한 그런 일정도 있고 한데 한번 좀 관련 화면 보시고 돌아오시죠. 저는 유치원 과정에 대해서는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은 자제하고 지금 현재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 운영 보장하고 시설 특성과 그에 따른 운영 인정할 겁니다. 신임 관장님께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당시 문재인 후보님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심사 먼저 들으시고 다음에 제가 인사드리는 게 진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뭐 사립 유치원 관련해서 논란이라는 건 이제 많은 분들 아실 텐데 나중에 나온 문재인 후보 이 얘기는 성균관장 취임식에 가서 본인의 일정 때문에 조금 축사를 앞당기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모이신 분들이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인데 그렇죠. 순서를 지켜야지 하고 논란이 났던 부분입니다. 네, 안 저렇게 돼. 되면 저건 정말 안가니만 못한 행사들 그러니까 텐데. 이게 지금 화면에 다 잡혀서 이렇게 방송에 그러니까요. 나가고 있잖아요. 네. 어르신들 안 돼 내려와. 지금 저 성균관에 저 모여 계신 분들이 우리가 성균관입니다. 성균관. 성균관에 모여 계신 분들을 우리가 유림이라고 부르는 그렇죠. 분들이죠. 유림. 선비입니다. 선비. 네. 조선시대의 선비의 전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저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의례예요. 네. 의례에서도 중요한 게 순서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정해져 있는 순서대 그 순서를 급하게 바꾼다? 아무리 대통령 후보여도 네네. 그걸 인정하실 분들이 아닌 곳에서 자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후보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캠프의 실수인데 그렇죠. 주변에서 도우시는 분들이 좀 성균관 잘못을 유림 한 거죠. 모임에 가서 내 일정이 정해져 있다고 순서 바꿔서 먼저 축사하고 내려오겠습니다. 축사하고 나서 갈 거 아닙니까? 네.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 받아주실 곳이 있고 안 받아주실 곳이 있는데 네네. 좀 무리수를 쓴 것 같아서 캠프에서 좀 이건 잘 조정했어야 되는데 네네. 안가니만 못한 곳을 간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사례를 이번에 남기게 됐네요. 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유치원 발언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죠, 저게. 예. 그래서 우리 그 정치 지도자들이 표를 이식해가지고 뭐 이익 집단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조직이 많이 쫓아다니는데 안철수 의원은 저는 뭐 실수라고 봅니다. 네. 뭐 큰 의도적인 그런 게 아니고 사립 유치원 연합회를 갔는데 네. 예, 굉장히 이익 그렇죠. 추구하는 그런 그 사립 유치원 그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죠. 교육도 하고 예, 있지만 예. 그래서 공립 그 공교육 유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항상 그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는 분들이기도 네. 하고 여기 가서 이제 이분들을 의식을 해가지고 이제 쉽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설 유치원 뭐 이렇게 확대하겠다 했는데 예. 뭐 단설 이렇게 유치원 소리를 하겠다. 자제하도록 예, 하겠다 예.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뭐 온 그 나라의 그 보육하는 그 엄마들이 예. 난리가 난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저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러냐 해가지고 원래 많은 학부모들은 이제 뭐 국공립을 확대하는 걸 바라고 있는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국공립을 바라는 그런 학부모들이 기대를 저버린 듯하게 보이는데 네. 저는 안철수 후보의 그 진정한 의도는 아니라고 보고 네, 네. 가서 이제 좋은 의미로 긍정적으로 이제 그 축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예. 그 교육의 현장, 유치원 교육의 현장도 저는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다 같이 가야 됩니다. 네, 뭐 네. 국공립만 있을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럼 보완제로 가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건데 그렇죠. 사실은 뭐 쉽게 생각한 점이 없잖아 있고 네, 네. 그 문재인 후보의 저 유림 간 부분도 근데 문재인 후보는 가서 오히려 더 반성을 하면서 점수를 네. 딴 점도 없지 않은 것 같아서 인정하고 내려왔죠. 어쨌든 간에 정치 네. 지도자들이 네. 표심을 생각해서 여러 곳 돌아다닐 때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그러니까 드리시면 말이에요. 돼요. 이게 정말 뭐 득점도 중요하지만 실점 안 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예, 선거 캠페인에서 그 일정 부분들 전략적 일정 관리다 해가지고 예.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그래서 각 캠프에 있는 종합 상황 실장과 네. 전략 캠프의 책임자, 그다음에 후보 수행팀장, 공보단장 네.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들이 그 전날 후보 일정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왜냐하면은 후보 일정에 따라서 모든 부분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어떤 단계별, 일시별 어떤 선거 전략이 제일 힘있게 나타나는 게 후보 일정과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그 어디에 가느냐가 메시지 아닙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 성균관 취임식에 갔을 때도 다른 후보들은
시간 일정상 못 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본인이 어떤 노인의 표가 이렇게 어르신들 표가. 어르신 그 표심에서 좀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네네. 일부러 일정을 내서 가는데 그렇죠. 저런 경우가 중요합니다. 일단 일정을 내서 갔다면은 그게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다들 다음 일정이 있다 보니까 금방 저기도 순수를 좀 바꿔달라 해가지고 순수를 바꿔줬다가 굉장히 질타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정에 그 갔을 때 바쁜 와중에서라도 일단 그 행사에는 집중을 해서 해야지 그 행사를 건성건성으로 했다 보면은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된다. 예, 역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선거를 치를 때 어디에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가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번과 같은 다자 구도에 있어서는 자신의 지지만 결집시킨다면 당선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문재인 후보의 확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가 자신의 지지층 40여 %를 확실히 결집시키면 다자 구도 때문에 충분히 승산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또 지금 문재인 후보의 지금까지 행보 역시도 사실 기존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행보가 상당히 많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장성의 한계가 자꾸 지적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좀 더 인재 영입이라든가 일정에 있어서 좀 확장하려는 시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문재인 후보를 환영하는 행사장에 간다면 당연히 축사 순서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다들 박수 치고 좋아했을 겁니다. 네. 빨리 하고 가시라. 행사 많이 다니셔야 한다 할 텐데 유림 자체는 이제 기존의 문재인 후보와 좀 거리가 좀 있었고 네. 아무래도 그야말로 좀 안보 보수층이었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와는 좀 달랐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되는데 네. 그런 행사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다면 몇 분의 마음을 돌리고 저 친구 괜찮다.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얘도 알고 훌륭한 친구다라고 해서 바꿀 수 있겠지만 네. 일반적인 행사처럼 인사하고 축사하고 빨리 나오는 식으로 한다면 거기서는 전혀 얻을 게 없죠. 그러니까요. 그럴 바엔 차라리 자신의 지지층 행사에 훨씬 더 나을 수 있었을 텐데 네. 지지층을 확장을 해야 되고 확장성의 한계가 지적된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오히려 이것저것 하려다 보니까 실수가 노출된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말씀드린 대로 어딜 가든 또 어떤 메시지를 하든 그냥 단순히 입발림이 아니고 진정성을 보여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자리에서 저분들이 뭐 그분 참석하신 분들이 야, 저 후보는 정말 여기에 마음이 있구나 하는 걸 느껴야 되는데 너무 바쁘게 총총하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아까 잠깐 말씀하셨죠? 비문진영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박영선 의원이 오늘 드디어 마음을 돌려서 네, 그동안 네. 뭐 참여 안 했다고 했었는데 그렇죠. 예, 문재인 진영 선대본부에 참여하겠다. 네. 이렇게 좀 얘기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한번 좀 보시고 돌아오시고 얘기 나누죠. 이제 저는 오늘부터 문재인 후보의 압도적 승리와 국민 통합을 위해서 후보와 함께 전국의 방방 곳곳을 누빌 것입니다. 좀 어떻게 이야기 오가고 있는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정운찬 전 총리님의 결정이시고요. 정운찬 전 총리님께 직접 질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뭐 열성 지지자들이 보낸 문자 폭탄에 상처받았다니까 문재인 후보가 그건 양념이다 얘기하니까 네. 상처에 소금 뿌린 거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자, 저렇게 하면 뭔가 좀 뭐 마음이 풀린 건가요? 앞으로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정도의 시간은 필요했다고 보여져요. 네. 왜냐하면 내부 경선이 끝났지만 이재명 이 후보 측 또 안희정 후보 측 사실은 뭐 굉장히 격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경선 어찌 과정에서. 보면은 본선 같은 경선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네. 워낙 3명 다 유력 주자다 보니까 그 와중에 안희정 후보의 의원 멘토단 단장으로 참여했던 박영선 의원이 예. 경선 과정에서 지금 문재인 후보의 이 측과 가장 많은 격돌을 또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선 끝나고 본선 주자가 문으로 결정됐다고 해서 바로 옮겨 타는 것도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감정이 녹아드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건 아니겠는가. 이제는 입장 정리 끝난 것 같고요. 네. 오늘 굉장히 주목해드릴 메시지는 압도적인 승리에 기여하겠다. 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네. 남은 20여일 큰 문제 없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서는 단합이 선대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또 아까 잠깐 이제 박영선 의원이 후반부에 나온 얘기가 정운찬 전 총리를 이제 영입하려고 문재인 후보가 애쓰고 있는데 거기서 뭐 본인에게 물어봐라 하는 것은 뭐 조금 긍정적인 메시지 같아요. 그쪽도 좀 공들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불출마를 선언하셨던 이제 대권 잠룡 중에 한두 분 정도가 이제 또 문재인 캠프 쪽에 좀 의향이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사실 그만큼 또 문재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외부의 인사 영입도 좀 늘어나고 볼 수가 있는 게 좀 더 현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양강이다라는 말도 있긴 했었지만.
홍준표 후보가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이제 몇몇 군데 여론조사 또 오늘 저녁에 발표될 여론조사에 의하면 안철수 후보가 좀 주춤하는 현상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세가 기울었고 이쪽에 당선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많이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겠죠.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신중하고 아마 심각한 고민을 했었겠지만 이제 다시 그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본인의 이제 정치적 행보라든가 입지를 위해서라도 이제 한번 또 문재인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 네. 정운찬 그 전 총장이라든가 여러분들 역시도 한번 국가를 위해서 큰 봉사를 하려면 예. 정권을 잡고 거무에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후보 쪽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닌가 예. 생각됩니다. 뭐 이렇게 또 뭐 여러 사람 많이 모였는데 또 뭐 김동영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예. 이제 뭐 문재인 지지를 선회했다는데 이런 건 뭐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요? 어때 선거 전체 뭐 판세? 저는 우리나라 선거에서 말이죠. 예. 이렇게 그 정치를 했던 그 또 현직 정치인들이 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뭐 같은 당 의원들이 뭐 안 돕겠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이제 돕겠다 또는 보수의 그 또 한 원로인 분이 김동영 전 의원이죠. 오늘 뭐 갔다고 하는데 문재인 캠프로 갔다고 예. 하는데 이런 분들의 그 이런 그 거치가 바람직하냐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근본적으로 오임수다. 예. 네네. 미국 같은 데서 보면은 이 이익 단체들이 선거에 임박해서 지지하는 경우는 많은데 이게 정치권 인사들이 막 진영을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예. 그만큼 우리 정치가 후진적이라는 얘기인데 박영선 의원도 멘토 단장으로서 뭐 좀 섭섭했다는 거죠. 어떻게 얘기하면 좀 삐졌는데. 네네. 안희정 후보의 멘토 잔당이었죠. 예. 그래서 그 직접 전화 안 해서 삐졌는데 식사를 그 바쁜 문재인 후보하고 2시간 반을 해서 네. 설득을 해서 이제 돌아갔다고 하는데 저런 모습도 저는 그 한때 권한 대행까지 한 그 박영선 의원 아닙니까? 예. 좀 아쉽고 김동영 의원은 또 우리 그 여러 정치권에서 존경받는 인사이기도 한데 네. 또 뭐 굳이 이 마당에서 건너갈 필요는 뭐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한강옥 맞아요. 그랬죠. 의원이 건너간 것처럼 예. 그런 모습 비춰지는데 그다음에 또 이제 정운찬 전 총리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번에 원로분들이 여러 그 선거 전에 많이 걸쳐져 있는데 김종인 전 대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네네네. 뭐 홍석현 회장님은 어떻게 할 것인지 참 헷갈리는 이런 그 원로들의 행보입니다. 네. 네. 우리는 저게 늘 저런 게 익숙한 풍경이에요, 그렇죠? 선거 막판이 되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나 지지한다 선언했다 뭐 캠프에 모였다 이러는데. 근데 그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지금 이제 박빙의 그 살얼음판 승부에서는 네. 현재 이렇게 그 영임을 하고 하는 분들이 그래도 자기 일정 정도의 정치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네. 지금 현재 그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이 문재인 안철수 후보 양 캠프에서 다 끌어올라고 굉장히 신경전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랬다 그러죠. 제가 예. 알기로는 뭐 예. 오늘은 그 안철수 캠프로 간다. 네. 그 다음 날도 문재인 캠프로 간다. 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을 정도였고요. 며칠 전에 발표까지 나왔었어요. 이제 안철수 캠프에서. 그렇죠. 예.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막판에 요즘 그 지지율이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조금 이렇게 재조정하는 단계다 보니까 네. 저런 분들은 당선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아마 움직인 게 아닌가 싶고 네. 이거와는 별개로 우리가 비문연대 3인방이라고 이야기했던 김종인 전 대표와 홍석현 회장, 정운찬 전 총리 네. 이분들의 어떤 행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중에 맨 처음 정운찬 총리가 어디로 결정하느냐 네. 상당히 충청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양 후보 측에서 상고 초력을 하고 네. 후보들이 직접 전화를 하고 네. 지금 현재 그 양상도 제법 국민들도 한번 볼만하다 봅니다. 네네네. 글쎄 뭐 일정한 이제 지지세가 있는 분들이니까 저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뭐 일수 같은데. 근데 또 안철수 후보 측으로도 많은 분들이 지금 모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이른바 구 여권 출신 인사를 또 많이 모인다 그러는데 네.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오히려 오는 사람 뭐 마다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다 봤다가는 또 이거 뭐 이상한 저 정체성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2차, 3차 계속 이어지는 토론에서 네. 공격 포인트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네, 네. 지금 이 고발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게 뭐냐면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1차 때 가장 치열한 토론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네. 오히려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 아니시냐.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안철수 후보가 국민 모독하는 것 같다. 예. 이 얘기가 치열했는데 그때 등장한 인물이 자유한국당의 의원인데 김진태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 안철수 네. 후보를 지지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두 의원은 오히려 문재인 후보 측을 고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실이 거였죠. 아니라 그런 네, 얘기죠. 사실이 아니다 부인을 예. 했고, 근데 그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보도가 또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법정 공방으로 해결돼야 되나 하는 게 있는데 네. 그날 이야기는 안 했지만 또 극우 농객의 지지도 받고 있지 않느냐. 네. 조갑재 대표 같은 분이 안철수 후보를 그러니까 차악으로 선택해야 한다. 네. 이런 이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말씀하신 대로 구여권 인사들이 네. 어찌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까지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 네. 또는 이제 심지어는 이제 MB 정부의 친이계 또 인사까지도 뭐 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면 결국은 보수층의 지지로 당선되는 대통령이 어찌 보면 적폐청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당장 이제 전통적인 야당 지지자들로부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예. 바로 안철수 후보가 안고 있는 지지층의 스펙트럼이 넓음으로써 네. 벌어지는, 넓혀야 하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벌어지는 내부적인 딜레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숙제가 남습니다. 네네. 예. 변함은 변호사.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인재를 영입하고 원로를 영입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어떠한 사람을 영입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중요하죠. 되는데 네. 이를테면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영입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하고 극과 극이거든요. 네. 테러 방지법에 있어서는 전부 찬성했던 사람과 전부 반대했던 사람을 같이 영입을 하고 그렇습니까? 또 형사 문제로 불거졌던 분들도 또 영입을 하고 네. 일단 사회적으로 이름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경력을 보면은 형사상 문제가 돼서 상당히 좀 곤욕을 치렀던 분들도 네. 일단 그냥 영입하다 보니까 단순히 외연호 확장을 위해서 무자백에 영입하는 것 아니냐. 과연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과 이념적 지향성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될 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전부 찬성, 전부 반대. 두 사람이 있다면 도대체 그럼 테러방지법 어떻게 생각하겠다는 말이냐. 거기에서 상당히 좀 궁색해지거든요. 네. 제가 네, 보기에는 정몽 교수. 그 스펙트럼 외연을 확장한 영입이 아니고요. 최근에 그 안철수 진영의 그 영입은 좀 마구잡이식 영입이 강하다. 네. 제가 근데 뭐 다 그분들이 오겠다는 거 아닐까요? 물론 그렇죠? 오겠다고 예, 하는데 지지 이제 높아지니까. 국민들을 생각하면 좀 이제 잘 가려야 되겠죠. 그래서 예. 뭐 전 그 어떤 체육계 인사라든가 또 전 그 야당 인사 이런 분들이 왔는데 목석을 가려야 한다. 뭐 완전 실형을 산 이런 분들까지 와가지고 네네네. 그런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 정말 좋은 사람으로 이게 와야 되는 이런 네. 그게 있습니다. 네네네. 뭐 그렇다고 뭐 저 오겠다는 사람들을 사전 심사에서 이렇게 선발할 수도 없잖아요. 그거는. 아니 그 정치판이 어떻습니까 내용이? 인재영입위원회에서 그런 걸 충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네. 그리고 선대본이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네. 선대본에서 나름대로 그 인재영입도 검증도 하고 네.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게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서로 그냥 속도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제대로 못 밟은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왜 그러면 영입했냐 물어보면 전부 다 묵묵부답입니다. 네. 예, 거기에 대한 근거가 별로 없는 거죠. 네네. 또 그걸 갖다가 제대로 알긴 알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그런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뭐 좌충우돌을 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들은 그 차제에 좀 이렇게 정리를 대지해야 되는데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봅니다. 글쎄 말입니다. 자, 뭐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세월호 참사 3주기였습니다. 4월 16일이죠. 그런데 안산 분향소에서 열리는 그 행사에 다른 대선주자는 다 참석했는데 유일하게 홍준표 후보만 참석하지 않았죠. 왜 그랬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돌아오시죠. 세월호 사건은 그 사이 정치권에서 얼마나 많이 울고 먹었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저는 경남 도청에 분향소 설치하고 한 달 이상 추모를 했습니다. 더 이상 정치권들이 거기에 가서 얼쩡거리면서 정치에 이용하는 그런 것은 안 했으면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자리에 안 가기로 했습니다. 네, 저게 이제 정치에 더 이상 이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이제 보수 표심을 의식한 행보 아니겠습니까? 예, 네,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런 것들은? 예, 보수 표심을 의식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저는 기본적으로 홍준표 후보의 저 얘기는 맞는 얘기라고 그렇습니까? 봅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세월호 사태라는 정말 그 국가의 어떤 재난에서 박근혜 정부가 저거 잘 못해가지고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네. 그거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 지난 그 우리 과정을 되돌아보면은 구야권에서 일부 의원들이 네. 그 어떤 정치적으로 뭔가 자꾸 그 이벤트화 삼아가지고 네. 이용하려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워낙 세월호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온 국민들의 트라우마고 아프기 때문에
쉽게 저런 얘기를 하면 또 오해를 받을까봐 얘기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DJ 대통령이라든가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직접적 공격도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뭐 그런데 홍준표 지사는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월호 그 사태의 어떤 그 안타까움이라든가 국가적 재난을 부정한 게 아니고 일부 정치권의 그 이벤트와 정치에 이용하는 것 그렇죠. 남용해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적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자, 그런데 본인이 저런 입장을 발표하는 건 좋은데 금방 그 표현에서도 들었지만 우려 먹었다. 그다음에 얼쩡거리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국민들한테 거부감을 줍니다. 표현상. 앞으로 그렇게 넥타이도 바로 매고 지금 고치겠다고 했는데 저런 표현들은 갖다가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뭐 보수 표심이 호소하려면 그 이념적 스탠스도 좋지만 말씀하신 대로 표현도 조금 그렇죠. 그리고 보수 표심에 소구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하기에는 좀 세월호를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눌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 때 던진 질문이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 이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3주기인 날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그런 날만큼은 좀 이 애도를 표하고 나서 세월호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입장은 이러하다라는 메시지를 내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죠. 한 주간 바쁘게 움직일 텐데요. 저희 스타 스페셜도 바쁜 정치권 잘 지켜보고 분석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